네, 안녕하세요. 박진호 회계사입니다. 저는 이제 신용분석사 2부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제 신용분석사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죠, 그죠? 특히 이제 2부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긴 하죠. 특히 1부 같은 경우는 회계학, 그죠? 뭐 회계원리나 보통 말하는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수준의 강의면 여러분이 한 권으로 또는 두 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2부 같은 경우는 좀 교재 내용이 여러 개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이제 책을 좀 단군화해서 조금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재의 특징은 첫 번째 이제 재무 분석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비율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어떤 암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뒤쪽에 레버리지 분석이나 또는 시비 분석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계산을 그냥 푸는데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부분은 조금은 시간을 줄이고요. 학생들이 또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좀 강의 시간 늘려서 여러분이 정말로 단시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신용평가 사례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책을 보자면 그냥 책을 한 권을 봐야 되고요. 그죠? 아니면 그냥 단권화된 조그마한 이제 문제집을 보자면 그냥 사례 하나 있고 문제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러한 자료 분석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해서 저희 교재에서는 자료를 그냥 나열하지 않고요.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관련해서 어떤 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제 설명할 거니까 아마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종합 신용평가 사례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재무 분석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크게 우리 2부 같은 경우는 4개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재무 분석, 그다음에 현금 흐름, 그다음에 이제 시장 환경 분석, 그다음에 종합 신용평가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재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재무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는 학습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뭐 하나죠. 뭐겠어요? 그죠? 1부에서 공부했던 여러분이 회계학이죠. 회계학, 특히 이제 회계 원리 수준의 여러분의 그 계정 과목, 특히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계정 과목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제 재무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뭐 더하기 빼기 정도의 산수기 때문에 뭐 수학적으로 뭐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현재의 가치하고 미래의 가치가 틀리다는 그 개념 정도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과목별로 보자면 재무 분석을 우리가 할 과목으로 좀 분석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회계학이 있겠고요. 회계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쪼개는 거 아시나요? 회계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1부에서 배웠던 것은 재무회계죠. 그리고 뭘로 쪼개지나요? 원가 관리 회계라는 이 두 가지의 과목으로 쪼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상기업에서 회계 처리, 그다음 원가 관리 회계에서는 제조기업이 있어서의 회계 처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특히 또 원가 관리 회계는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겠어요? 원가 회계라는 과목과 관리 회계라는 과목으로 쪼갤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로 쪼개져요. 다시 상기업하고 제조기업으로 쪼갤 수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관리회계라는 것은 관리자죠. 관리자는 다른 말로는 경영자죠. 그죠? 사장님, 그죠? 경영자 입장에서 어떠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좀 관련되는 것은 이제 재무 분석에서는 이러한 재무회계적 측면에서의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CBP 분석 등은 이제 관리회계 측면이 되겠어요. 원가회계보다는 관리회계 측면에서 어떠한 CBP 분석.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서는 이번 달에 몇 개 정도를 팔아야 될까? 또는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몇 개는 팔아야 할까?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련된 과목이 경영학이라는 과목 아시죠? 경영학이라는 과목, 뭐 여러 가지 관리, 인사, 조직 여러 관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재무관리와 조금은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이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재무 분석에서 이러한 뭐 과목으로 보자면 이러한 과목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우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는 크게는 우리가 비율 분석하고요. 그리고 비용 구조 분석으로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겠어요. 비율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계산. 그래서 산식이 좀 많긴 하는데요. 그 많은 산식들을 여러분이 암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그러한 비율 분석이 어디에 포함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비율 분석의 종류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비율 분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요.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 이상이 돼야지만 좋은 비율 분석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비용 구조 분석인데요. 비용 구조 분석은 크게 두 가지요. 레버리지 분석과 그 다음 CBP 분석이 되겠네요. 특히 이 두 가지는 좀 내용적으로 내용은 비율 분석보다는 훨씬 작지만 좀 이해하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보자면 관련된 내용이요. 여기가 이제 재무회계와 관련된 좀 기초적이에요. 재무회계 내용을 모두 몰라도 되고요. 재무제표에서의 계정 과목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레버리지 분석 같은 경우는 가서 관련되는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라는 과목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CBP 분석은 이 중에서 관리회계라는 어떠한 과목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뭐 대학생도 있고요. 취직을 해서 지금 이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뭐 상경계라면 어떠한 회계적인 내용을 배웠다면 조금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과목 자체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해를 많이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이러한 재무관리나 원가관리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쉽게 여러분의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한 우리 시험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재무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이 공부는 교재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해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좋은 학습 방법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따로 노트를 조금 작성할 수도 있겠고요.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분의 교재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조금씩 적으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하는 방법은 그렇게 필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요약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노트를 마련해서 하나 좀 필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작할게요. 재무 분석인데요. 1장 재무 분석의 개요입니다. 개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는 거죠. 첫 번째 1절 재무 분석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재무제표나 우리 책에서는 재무제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문제에서는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예요.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예요. 사업보고서의 자료를 분석해서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현재 재무 상태나 또는 경영 성과를요.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다라는 거. 이때 재무 상태라는 건 뭔가요? 재무 상태라는 것은 내가 자산이 얼마가 있고 또는요 빌린 거, 부채가 얼마가 있고 또는요 순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여러분이 회계에서 배웠던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경영 성과죠. 경영 성과라는 것은 1년 동안에 그죠 기간이죠. 플러죠. 1년 동안에 얼마 동안에 우리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게 이제 경영 성과에 대한 파악이 되겠네요. 보시면은 이러한 보고서는 일반적으로는 미래가 아니죠.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용 분석하는 거는요. 과거의 신용 분석을 하는 거죠.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그죠? 그 기업에 대한 신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나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러한 분석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재무 분석은 두 가지요. 좁은 의미로는 재무적인 수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광의의 의미로서는 비재무적인 수치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어떠한 시험 문제보다는 우리 재무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재무 분석의 종류가 되겠어요.
재무 분석 종류와 관련해서는 어디에 속하는지는 시험 문제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비율 분석인데요. 비율 분석, 우리 크게는 이제 비율 분석하고 비용 구조 분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비율 분석인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이제 재무 상태표요. 재무 상태표와 관련된 분석이 있겠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요. 또는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시장가치 분석이요. 시장가치라는 것은 우리 기업에 있어서는 주가가 되겠죠. 그 주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뭐 ROI나 또는 ROE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로 쪼갤 수 있겠고, 그 다음 비용 구조 분석이에요. 비용 구조 분석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쪼개보려고요. 두 가지라는 것은 변동비요. 변동비, 제품을 하나하나 생산하고 판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변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고정비요. 이 변동비하고 고정비의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비용 구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해서 여기는 두 가지로 쪼갠다면 첫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 분석. 그 다음 두 번째는 손익분기 분석.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 분석은요,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레버리지드에서요 어떠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은 고정비예요. 고정비가 어떠한 지렛대 역할을 해서 매출액이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다음 손익분기점이라는 손익에 있어서의 분기가 되는 거죠. 분기가 되는 점,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0일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판매가 돼도 이익이 발생하고 아니면 하나가 덜 판매가 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그러한 분기점을 계산하는 분석이 바로 손익분기점 또는 CVP 분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무제표의 분석의 문제점인데요. 요거는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러한 문제점은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자료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현재나 또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과거 자료를 이용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회계상의 장부예요. 회계상의 장부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회계상의 장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저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회계상의 장부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구입을 하면요. 그 토지의 원가에 대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또는 토지를 재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역사적인 원가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그죠?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회계상의 장부는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업종별로 회계 처리 방법이 상이한다라는 거죠. 업종별로, 업종이나 또는 기업별로 특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기업이 선별할 수 있는 감가상각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죠? 정해법이 있고요. 또는 정률법이 있고요. 연수 합계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조금의 업종별로 조금은 틀릴 수가 있고요. 해서 이러한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틀려지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의 문제인데요. 분석 방법의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재무 비율이 어떻게 됐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판단 자체가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니고 시대적으로 또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업종 평균이나 과거 평균을 많이 이용하긴 한데 약간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요. 가장 좋은 건 뭐일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산업 평균이 되겠어요. 이거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분석 방법의 문제,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이 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뭐가 되겠다? 그래도 산업 평균이 가장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재무제표의 이해.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일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재무제표의 종류 뭐가 있나요? 첫 번째는 재무생탕표, 재무상태표요.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죠. 또는 IFRS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자본변동표, 그 다음 이제 현금흐름표 또 한 가지 있죠. 그죠? 2가지를 포함하게 되겠어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그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요. 분석을 하는 게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최소한 여러분이 뭐 일부를 좀 모든 내용을 알지는 못하더라도요. 최소한 재무제표의 개정 과목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익혔으면 좋겠고요. 좀 부족하다면 우리 여기 2절에서 재무분석을 통해서 한번 더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상에서의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이 재무제표는 조금 우리가 어떠한 재무 분석을 위해서는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거든요. 그 변형된 재무제표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재무제표 종류에는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요. 손익계산서 또는 뭐라고 불러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변동표가 있고요. 그 다음 현금흐름표가 있고요. 그리고 주석이 있죠. 주석.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재무분석을 할 때는요. 재무분석할 경우에는 이 3가지는 필요 없겠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종합신용평가 사례를 공부할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이 2부분이 되겠네요. 재무상태표하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가 되겠어요. 이 2가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념 과목 자체도 정확히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개념 과목에 대한 이해가 있죠. 그죠? 우선은 우리가 재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제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우선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앞으로는 제가 BS라는 표현을 쓸게요. 또는 FS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예요. 우선 차변에는요. 차변에는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 대변이라고 하죠. 부채. 요 정도는 아시죠? 부채. 그 다음에 여기 자본이 있죠. 자본. 이제 자산을 크게 2개로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개나요? 유동자산과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이제 쪼개지죠. 부채도 마찬가지죠. 부채도 어떻게 해요? 유동 부채하고 그 다음 비유동 부채로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뭐 개념 과목이 각각으로 따지자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재무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같이 볼게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는데요. 하기 전에 우선 2개로 쪼개야 되겠어요. 당좌자산과 그다음 재고자산이 있고요. 재고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좌자산은요. 당좌자산은 이제 현금성 자산과 이제 매출 채권을 이렇게 쪼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과 그다음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의 투자자산들이 이렇게 있겠네요. 우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은 잘 아시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되겠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죠. 기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같은 경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는 우리가 빚이잖아요. 갚을 돈이 되겠고 이때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 비유동부채라는 것은 그죠? 1년 이상 그죠? 기간이 남아있는 게 비유동부채가 되겠고요. 이때 유동부채는 2가지로 쪼개자면 이렇게 쪼갤 수 있겠어요? 매입 채무하고
그 다음 단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쪼개 보려고요. 특히 여기서의 매입 채무 말고도 어떤 미지급금, 미급 비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는 비이자 발생 부채라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쓰죠. 비이자 발생 부채.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채가 되겠어요. 차입금은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린 거잖아요. 돈을 갚아야 되겠어요. 원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자까지 갚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자 발생 부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비유동 부채에는 뭐가 있겠어요? 다시 장기 차입금이 있고요. 장기 차입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채 등이 있는 거죠.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기타 부채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분석할 때는 비유동 부채에는 뭐만 있다? 다 뭔가 여기는? 여기 모두 다 뭐예요? 그죠?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죠. 이자 발생 부채만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본이 있죠. 그죠? 자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계산할 수 있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요. 또는 우리가 어떠한 순자산이죠. 그죠? 그런 개념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자본은 어떻게 해요? 순자산 개념이 되겠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거고요. 또는요. 주주가 그죠? 투자한 금액을 자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계정 과목 뭐 납입자본금이다, 이익잉여금입니다, 기타 자본, 뭐 감자차익이나 주식발행 초과금 등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재무 비율 분석에서는 그렇게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자본이다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자산 부채에 관련된 내용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좀 제외할 거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만 잠깐 보려고요. 몇 가지 용어. 그래서 첫 번째요. 순운전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순운전 자본. 그래서 순운전 자본은 이렇게 계산하겠다. 유동 자산에서요. 유동 부채를 차감하는 것을 순운전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업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순운전 자본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차감하는데 또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여기 유동부채는 비이자 발생 부채를 우리는 유동부채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죠? 이게 단기 차입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좀 제외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손익 재무상태표가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여기 매입채무와 단기 차입금이 유동부채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 단기 차입금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등의 비이자 발생 부채만 있다는 가정하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구분은 비이자 발생 부채, 보통 유동부채, 그 다음 비유동부채는 이자 발생 부채로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조달과 운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재무상태표죠. 우리 이제까지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자산하고요. 그리고 대변, 부채하고 자본으로 구분했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려고요. 자산 쪽은 어떠한 기업에 있어서 운영 측면을 보고요. 그 다음 대변은 우리가 자본에 대한 조달 측면을 한번 보려고요. 우선 조달 측면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본을 조달한다면요. 자본을 조달한다면 그게 두 가지요. 어떻게 해요?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쉽게 한번 설명한다면 제가 이제 치킨집을 하려고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돈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돈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그 내 돈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 주식회사에서는 바로 주식이 되는 거고 바로 자본이 되는 거죠. 그죠? 또는요.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부족하다면 돈을 빌려야 되겠어요? 부채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똑같이 뭐예요?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내 돈이라는 표현에서 내 돈.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남의 돈이 되거든요. 그죠?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 자본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돈 그리고 내 돈이에요. 내 돈을 투자한 거죠. 예를 들어서 타인 자본이 100이고요. 자기 자본이 100이에요. 내 돈 100하고 남의 돈 100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처음 200을 가지고 우리가 치킨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이요. 자기 자본. 그래서 총괄해서 우리는 총자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본이 몇 개가 나와요? 자본.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에서의 자본.
그 다음 타인 자본, 그 다음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총 자본이 표현이 있잖아요. 또는요, 자본에서도 납입 자본이 있잖아요. 그죠? 납입 자본의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자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회계상에서는 그냥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요, 조금 자본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문제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해줄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에서 자산의 부채를 차감하는 자본이냐, 아니면 자기 자본, 내 돈에 대한 개념이 되느냐, 그죠? 이건 같은 개념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요, 타인 자본, 일반 부채라고 부르지만 타인 자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산해서 우리는 총 자본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총 자본, 그래서 자본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차감한, 그죠? 그 자본만 있는 건 아니라고 좀 강조를 해주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측면에서 보면은 이 200이 있으면요,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금을 쌓아놓을 건가요? 근거에 모셔놓을 건가요? 그건 아니죠.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사야 되겠어요? 일부는요, 유형자산, 튀김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또는요, 재고, 그죠? 치킨과 기름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운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 이익은 다시 어떻게 해요? 타인 자본, 누구한테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일부는 돌아가고 그걸 이자라고 부르고요. 또는요, 자기 자본, 주주에게는 어떠한 배당이 돌아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그죠?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까지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였었고요.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려고 해요. 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알고 계시나요? 그죠? 최소한 계정 과목 정도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요, 매출액이 있죠. 그 다음에 뭘 차감하시나요? 매출원가죠.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뭐가 나오고요?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차감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일반적으로 판관비라는 약자를 많이 쓰고요. 판관비를 차감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 이제는요, 여기다가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요. 그 다음 영업 외 비용을 차감하면 뭐가 나와요? 이제는 세금만 내면 되겠다. 세전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전이익,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뭘 빼면은 세금 내야 되겠네요. 기업이니까 법인세를 납부하고요. 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세후이익이요. 세후이익은 우리는 단기 순이익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계상에서의 이러한 포괄손익계산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봤던 것은 회계상에서요, 그죠? 매출액, 매출 원가가 있고 보니까 판관비가 있네요. 어떤 기준인가요? 매출 원가에는 조금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상기업과 제조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자주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바로 이 스마트폰이 제품이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매출 원가에 뭐가 들어가고요? 이 제품을 완성하는데, 제품을 제조하는데 발생된 원가가 이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러한 제조 원가가 아닌 경우에는 어디예요? 바로 이 판관비에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폰을 사서 파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으면 하이마트에서도 스마트폰을 팔고 있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이마트가 직접 제품을 사서 파는 거지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상기업이 되겠고, 이때는요, 이 매출 원가에 뭐가 들어가고요? 제조하는 원가가 아니라 사는 금액이죠. 매입 금액이 들어가겠어요? 되죠? 그래서 관련된 판관비는 판매하고 관리하는 비용들, 영업사람에 대한 급여 등, 그죠? 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여기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영업과 관련된, 그죠? 이익이 되겠고, 영업 관련 없는 이익이죠. 이익과 수익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모든 기업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야. 그중에서 우리는 깊이 볼 것은 이자 비용은 거의 모든 기업이 있다고 볼 거예요. 이자 비용. 이제는 뭐만 내면 되겠다? 세금만 내면 되겠다.
그죠? 세금만 내면 이제 당기 수익이 나오겠다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계상에서의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고요. 요거를 조금만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이러한 포괄손익계산서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재무분석이 조금 쉬워질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풀이나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긴 한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원가 회계 측면이에요. 원가 측면에서 한번 구분해보자. 원가 측면에서 구분한다면 이 매출원가 중에서는요. 매출원가 중에서는 크게 매출과 또는 생산, 판매량과 관련되는 비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비용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재료비예요. 재료비는요. 제품을 계속 생산하면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변동비라고 부르고요. 변동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임대료나 감가상각비요. 임대료는요. 생산량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임대료가 증가하나요? 또는요.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나요? 그렇지 않은 비용을 우리는 고정비 또는 고정원가라고 부르고요. 그러한 비용이 판관비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변동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는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제 회계상에서는요. 매출원가하고 판관비, 제조기업이라면 제조와 관련된 원가하고 비제조원가로 쪼갰다면 이제는 원가 관리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이렇게 쪼개보자. 매출액에서요. 이제는 뭘 차감해요? 우선은 여기도 변동비고 여기도 변동비인가요? 그래서 변동비를 한번 차감해 보려고요. 차감하고 이렇게 변동비를 차감하는 것을 좀 새로운 용어가 되겠네요. 공원이익이라고 불러요. 공원이익. 이 용어 자체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용어 공원이익 아주 중요하네요. 그 다음 이제는 변동비는 모두 다 차감했으니까요. 뭐만 차감하면 되겠어요? 남아있는 고정비만 차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고정비를 이렇게 차감하는 것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부르죠. 영업이익. 그 아래는 모두 똑같아요. 동일해요. 아래는 동일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원가 또는 관리회계상에서의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어떻게 작성하겠다?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비용 구조 분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비용 구조 분석이라는 건 뭐였어요? 이때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요. 고정비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바로 이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매출액이 변할 때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바로 비용 구조 분석이거든요. 그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관리상이에요. 재무관리상.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용 구조 분석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첫 번째 이제 매출액은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이제는 구분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려고요. 마이너스 비용들을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비용과 그 다음 현금 비유출,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해되시나요? 대표적으로 현금 비유출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비용이면 돈이 나가야 되겠어요? 현금 유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요. 감가상각비 아시죠? 감가상각 같은 게 어때요?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 주는 거는 우리가 건물을 구입할 때 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현금이 유출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비용이 발생할 때는 그죠? 그냥 비용 처리만 하는 거지 현금 유출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번 구분하는 거예요. 현금이 유출되면서 비용인 거, 그 다음에 현금이 유출되지 않으면서 비용인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2부에서 현금 흐름표도 현금 흐름 분석도 여러분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배울 거고요. 그걸 좀 공부하신다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한다면 요거를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이렇게 한번 구분할게요. 다시 이제 이 영업이익에서 아래는 거의 비슷한데요. 영업의 수익은 없다고 보고요. 영업의 비용만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자 비용을 차감해야 되겠고요. 이자 비용을 이제는요. 뭐만 차감하면 되겠어요? 세금만 차감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전이익,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이제 풀네임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간단한 약자를 잠깐 보면서 할게요. 매출액은 세일즈예요. 세일즈. 그 다음 변동비는 베리어블 코스트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감하는 것을 공원이익이라고 부르고요. 고정비 픽스트 코스트예요. 픽스트 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EBIT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EBIT 또는 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파이나 EBIT. EBIT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 현금 유출 비용이고요. 코스트예요. 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뭐라고 했었나요? 감가상각비라고 했었잖아요. 감가상각비 depreciation에서 D라고 쓸게요. 해서 영업이익이요. EBIT. EBIT 용어는 잘 보셔야 되겠어요. 보자. 이제는 이자 비용은요. 약자로 인터레스트요. 그 다음 법인세, 세금이죠. 약자로요. 텍스요. 텍스. 이제는요.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은 net income 이렇게 쓸 텐데요. EBIT라는 건 이런 약자예요.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그러니까 earnings가 이익이거든요. 이익. before죠. 뭐 전이에요? 인터레스트 이자하고 그다음 텍스하고 빼기 전 이익이에요. 뺀 후 이익이 단기순이익이고 빼기 전 이익이니까 EBIT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 그렇다면 세전이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세금만 빼기 전이잖아요. earnings before 세금만 빼기 전이니까 EBT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됐나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또 배울 텐데 에비타예요. 에비타라고 부르는데요. 에비타. 에비트에서 뭔가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에비타라는 건 이렇게요. 매출액에서 C만 빼는 거죠. 뭐가 지금 차감되지 않았어요?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여기 정확한 C는 뭔가요? 일반적인 원가가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에요. 현금 유출 비용만 이렇게 차감해서 계산하는 게 에비타가 되겠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EBIT에서 그죠? 뭐는 더하자. 감가상각 빼지 말고 D는 더하자. 여기서 D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는 depreciation, 그죠? D인데요. 또는 무형자산에서의 그 상각을 우리는 amortization이라고 하죠. 그죠? 그때의 A가 되겠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약자는 EBITDA라고 하고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분석이 나오거든요.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단순히 회계상의 포괄손익계산서만 알고서는 여러분 풀지는 못하고요. 여러분은 원가상 또는 재무관리상에서의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재무분석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네요.